오늘은 오랜만이죠.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한테 얘기한 게 오늘 이제 고해성사하고 단타의 때를 벗길 시간이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PD도 이렇게 단타를 이게 쉽게 손을 못 놓더라고요. 사고 팔고 이게 계속 하면서. 그렇죠. 예. 하여튼 쉽지 않다는 거, 장기 투자가.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이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이제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반길만 한 건가요? 아니면 좀 과도한 건가요? 당연히 반길만 하죠. 그러니까 저는 2020년 한국의 그 자본주의 역사, 우리 자본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짓는 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망한다,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그 상당히 해소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된 거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근본인 거죠. 장기 투자하고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면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인들이 왜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일찍부터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준다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돈에 대해서 너무 어려서부터 돈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성에 나쁜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꾸로죠.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돈을 안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문제가 큰 거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가지고 좋은 주식을 사서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해주는 방식.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계속 보유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 직접 투자하게끔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를 아이들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론적인 건데, 단순히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기업에 투자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 기업을 왜 골랐는지,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식을 사주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아이들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버릇을 기른다든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거를 또 투자한다든가, 또 자기 생일날 용돈 받은 거를 투자한다든가,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할 역할은 계좌를 터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미성년자인 경우는 계좌를 터주고 아이하고 같이 의논하고, 아마 부모님들도 주식 투자에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주식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도 할 수 있고 10,000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양한 회사를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되게 투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을 다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삼성전자 주식 사줬어요. 계속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업이 몇천 개가 있는데, 2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한 종목에만 저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골고루 하려면 펀드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도 전에 사실 저희가 처음 2018년도 말서부터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아이의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냉담한 반응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악플이 엄청나 많아요. 그때 아주 그냥 요즘 말로 현타가 와가지고 폭탄을 맞았죠.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죠. 어려워요.
그거를 알겠는데 이제 이해는 했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는데 또 소수이긴 하지만 대표님 덕분에 사교육비 끊고 투자했더니 벌써 아이 재산이 2천만 원이 됐어요. 3천만 원이 됐어요.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런 분들도 많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만도 사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공부 잘하게 하는 건 어려워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러네요. 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돈을 막 써서 사교육비 쓴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저는 그 의구심인데 그 돈으로 투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부자 되는 거는 훨씬 더 쉬운 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부자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면 다 행복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1년 전쯤인가 그 댓글에 중학생인지 고1인지 그런 친구가 댓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궁금한 거에 지금 깜짝 놀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많이 교육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그 부모님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직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제 말에 훨씬 더 공감을 해요. 그때 아이들 사교육비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몇 억씩 갖고 있을 텐데 너무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뭐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또 취직한다 그래도 그 월급이 별로 크지 않은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지금은 이해한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아이들 그 전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기억하는 게 그 뭐 진짜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 나이 드신 그 분들이 왜 도박을 가르치냐 아이들한테 학교에 이렇게 강의 요청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많나요? 변했죠. 많이 변했죠. 최근 아니고 한 1년 전에 교장 선생님 한 20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를 앞두신 분들인데, 정말 몰랐다. 정말 나는, 그 아이들한테 돈 가르치면 안 되는 걸로 철저하게 믿었고, 근데 나 자신도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게 왜 그럴까.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셨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연락이 와요. 고맙다. 경제 독립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악플에 비하면 천지개벽한 거죠. 예. 네. 그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10대들도 이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그 자각하고 있다거나 뭐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나요? 별로 없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정말로 그 유튜브 보고 자기 학원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돈까지는 부모님이 당연히 내니까 당연히 생각했는데 그 돈이 투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지 그게 걱정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와요. 예. 아주 철들었는데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자 되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엮어지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 금융교육을 우리가 사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 다니면서 느끼시는 건 역시 그런가요? 아니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주식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은 그 길이 멀죠.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죠. 아직도 주식을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삼성전자 하나만 산다. 아니면 나는 뭐 하나만 산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끊임없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동업하는 거다. 그리고 모으는 거다.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직 부족한 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방송이나 이런,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그렇게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구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런 투자에 뭔가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관념 혹은 경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래도 일단 막 의욕이 있어야 이게 막 빨아들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지, 부모 입장에서.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유태인이 어떻게 했을까? 유태인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고, 유태인은 어떻게 저렇게 경제 교육을 시켰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유태인이 저렇게 경제적 부를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그 다음에 유태인은 이제 그 예배를 토요일 날 지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뉴욕에 가면 이제 그 유태인들은 전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죠. 예배도 같이 보고 하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라 가족하고 24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어른 취급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대화에 참여시키고 질문하게 하고 그리고 돈 얘기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한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투자하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 가족하고 시간을 잘 안 보내게 돼요. 왜냐면 그렇죠. 아이들이 학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얼굴 보기 힘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상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반적인 그런 인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돈의 중요성을 그때 깨닫게 되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 얘기를 해라. 근데 주식 얘기해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왜 올랐을까? 그 오른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다양한 주제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한테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20% 먹었어요. 20%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머니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끊임없이 모으거나 펀드를 끊임없이 모아서 했더니 내가 40살 됐더니 60살 됐더니 뭐 50살 됐더니 지금 어느 주식은 내가 1000주 갖고 있고 어느 주식은 5000주 갖고 있고 어떤 펀드는 뭐 10,000주를 갖고 있고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됐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해요. 수익률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좋은 주식이나 좋은 펀드를 꾸준하게 모은 사람은 단기간에 주식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00주가 되고 20,000주가 되고 30,000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엄청난 돈이 돼 있구나. 그게 주식 투자인데 그거를 달성하기 전에 미리 몇 프로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방송도 그런 얘기 하죠. 20% 목표 수익률이고 또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목표 수익률이 왜 나는 10년 투자할 건데 왜 단기간에 목표 수익률이 왜 중요할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뭐죠? 로스컷이라고 그러죠. 네, 손절매. 손절매. 그것도 막 이거 로스컷 할 때 가격이 얼마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갬블이죠. 그래서 자기가 맞출 수 없는 걸 하는 거는 그 투자가 아니니까 꾸준하게 좋은 주식, 좋은 펀드를 모으는 게 투자다. 근데 여유 자금을 해야 되는데 여유 자금 중에 가장 큰 게 사교육비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옮겨라. 제발 우리 애들 공부 잘하는 거는 저 공부 잘하는 아이만 해라. 그럼 나머지는 다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면 이 자녀가 이제 올바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얘가 진짜 뭐라 그럴까 사고 칠까봐 걱정하잖아요. 정말 잘못 나갈까봐 뭐 도박을 배우게 될까봐 어떻게 이렇게 좀 잘 차근차근 그 부작용 없이 이 경제관념도 갖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부모님부터 걱정해야 돼요.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그 시간이 많아요. 네. 투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저는 부모님이 걱정이 돼요.
저렇게 사교육비를 다 써놓고 부모님들 정말 노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 낮은 거,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안 되는 거, 그게 다 돈을 다룰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이다. 제일 먼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부모님이 제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굉장히 현명해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손주한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네. 야,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모님 세대에서는, 30대, 40대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미래를 크게 길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 때문에 잘못된 경제지식을 갖게 되고, 그게 지금, 어떻게 그 전염병처럼 한국 사회에 만연된 게 돈에 대한 걸 가르쳐 주지 않은 거, 돈을 다스리지 않은 거를 가르치지 않는 거, 투자를 가르치지 않는 거, 이게 다 종합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 자체가 단타에 익숙한 분들이라 자녀하고 야, 이거 사고 요 정도 오르면 저거 팔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의 투자 패턴이 단타가 많다 보니까 그 자녀하고 얘기할 때 그 뭐라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그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교육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을 해야 되는 거, 빚내서 하지만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금융 교육이에요. 네. 네, 한 가지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돈에 대한 이해, 돈이 일하게 하는 거, 돈이 일하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이 주식이다. 주식에 대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가? 기업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다. 이런 전반적인 이해도죠. 그거를 일본이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고, 우리는 일본처럼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에요. 엄청난 선진국인데, 이제 개개인에 가서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네.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장기 투자라는 건 뭔가 액션이 없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지루하죠. 재미없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일부 분들이 단타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아니 저는 그것도 네. 지루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원씩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잘것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10,000원 갖고 해갖고 노후 준비 될까? 사교육비, 그건 큰 돈이죠. 만약에 100,000원이면 그거를 일단 반으로 줄여서 500,000원씩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잖아요. 애가 재산이 1,000,000원이 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2,000,000원이 되는 거 보게 되죠. 처음에 그 기간은 굉장히 지루할지 모르지만 그걸 깨닫게 되면요. 사타 팔았다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훨씬 커요. 근데 이거는 즐거움이 막 사타 팔았다는 건 즐거움이 아니라 소일거리죠. 그렇죠. 네. 소일거리를 해갖고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 PD한테 좀 미안한데 우리 PD 대표님 책을 처음 읽고 감명 있게 읽고 대표님하고 지난번 방송할 때 막 같이 사진 촬영하고 좋아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막 각오를 다졌는데 보니까 일주일에도 한 5번씩 거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대여섯 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하루에도 10번씩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느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 버티는 게. 아니,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순서에 대해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퇴직연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은 어차피 내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지고 주식의 펀드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해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2.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은 40%, 50%가 되는데 그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고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55세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하게 되고요. 그래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투자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이미 있는 거니까 그걸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1,80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거 채우고, 그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일단 그 연금저축펀드가 일단 세제 혜택이 크니까 안 들었다고 하면은 일단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당연하죠.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방금 전에 이제 연금저축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요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예탁금도 늘어나고요. 1월 달에만 24조인가 매수를 했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1월 달 시작에 비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큰 거죠. 근데 또 연기금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뭐 보유 비율이 있으니까 그걸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유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가격을 맞추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들을게요.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계속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때 다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좋아져서 비중이 올라간 건데 나는 1% 이상 가지 않을 거야. 2%밖에 안 가질 거야. 그거는 그 투자를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연기금들이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전반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많은 또 젊은 대학생들이 창업할 때 거기도 투자가 돼야 되고, 근데 자꾸 그 수익률 게임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투자하고,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단기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인 거, 뭐 한국은 뭐 10몇 프로 이상은 투자하면 안 된다든지,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쪽 기관의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15%인가 16% 정도의 어떤 이제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그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덜어내야 되는데 이 비율 자체를 좀 높이면 안 되냐, 상황에 맞게. 그거는 그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몇 년간.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그거를 계속 예를 들어서 한국이 더 외국보다 더 잘 나간다고 치면, 한국이 더 발전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결정 아닌가요?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잘 되는 건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어떤 이유로 한국이 16%만 갖고 있어야 되는지 15% 갖고 있었는지 그 결정을 왜 내렸을까요? 어떤 근거로 내렸을까요? 근데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높은 것이다. 다른 신흥국들은 뭐 10%인가 뭐 이 정도 되고, 미국도 뭐 전체 비중으로 보면 3, 4%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3, 4%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연금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3, 4%밖에 안 된다고요? 예, 보유 비율이 뭐 아이, 그거는 말 잘못된 그런 거예요.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리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싱가포르다. 그러면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중개. 그럼요. 거기는 네덜란드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안에,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오일머니잖아요. 기름을, 석유를 팔아서 그래서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노르웨이에 투자하냐 그러면 노르웨이에 투자할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거예요. 중국에 투자하고. 한국은
엄청난 기업들이 있어요. 자동차도 있죠, 철강도 있죠. 그다음에 젊은 대학생들 창업해야 되죠. 거기서도 모자랄 판에 왜 외국에 그걸 잣대를 대는 게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 국민들의 어떤 노후라든가 이걸 위해서 준비한 돈인데 이걸 뭐 주려고 하면 매년 또 줘야 되는 현금도 있고 뭐 이러고 또 뭐 우리가 계속 사가지고 국민연금이 사가지고 높아졌을 때 그 매수자가 없으면 결국은 또 떨어지게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주식에 대한 이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주식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 보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미국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어요? 1980년에 40K 나왔죠. 그때 주가 지수가 어땠어요? 다우가 1000이었어요. 그럼 똑같이 미국도 걱정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3만 넘었잖아요. 30배가 됐죠. 그러니까 왜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만들 생각을 안 할까요? 자신감이 부족한 건가요?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한다는 걸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 가치가 20년 후에도 똑같은 거라고 가정하면 이게 다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스스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못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너무나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걸 사다 팔았다는 걸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네. 근데 기업이 성장하고, 조 단위였던, 1000억 단위의 회사가 조 단위의 회사가 되고 10조, 20조가 되면 그런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퇴직연금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이 지금 몇백 조인데 500조인데 500조가 지금 500조에서 2%밖에 주시장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거를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M&A가 일어나게 되고 활성화하게 되면 많은 기업이 새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중국처럼 나오게 되고 미국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안 나오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잘못된 제도예요. 잘못된 주식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 20년에 한국 주식시장이 왜 3천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가 그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뭐 또 그런 기관들이 더 매수하고 안 팔고 이러면서 또 개인들도 매수하고 이래서 좀 밸류가 높아지면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의 한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그때 전부 우리한테 다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면 결국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외국인이 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고요.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를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30% 갖고 있다 그러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맥 종묘가 안 돼요. 종목수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 많이 갖고, 한 40, 50% 갖고 있을 거고, 또,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좋아하게 될까? 저 사람 좋아하는 이유를 뭘까? 만약에 떠난다면 왜 떠날까?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안 사는 이유는, 이미 30% 있긴 하지만,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어떤 정책적인 실망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금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이유로 떠나지. 그냥 산술적으로 20% 올라가면 떠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외국인들 돈 벌어주는 게 아니야.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죠.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을 값어치로 올리는 게 중요하죠. 값어치로 올린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사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러고 외국인이 사면은 국부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연기금도 안 사겠다 그러고. 근데 왜 한국 주식은 왜 안 오를까? 한국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는 여태까지 딴 것이 우리들이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 외국인이 사면은 국부 유출이라고 얘기하고 또 주식을 도박이라고 얘기해 놓고 또 저기 외국인들이 또 팔고 나가면 또 저 사람 왜 팔가냐 그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희망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좋은 기업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국도 왜 애플 같은 기업이 나와야 되고, 중국처럼 그런, 토양이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가는 자금이 일정 부분이 주식으로 와야 되고, 연기금도 도와줘야 되고, 개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고, 그래서 그 미국처럼 우상향하게 만드는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저출산이라든가 네. 다 해결돼요. 지금 왜 그게 안 되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왜 심해지냐? 주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부의 그 가치가 훨씬 더 빨리 성장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교육비 다 썼던 사람들은 계속 부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안 낳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네. 근데 진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가치관이랄까 어떤 이 사물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외국에 투자해서 뭐 애플에 투자하건 뭐 테슬라에 투자해서 막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땡큐.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일인데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투자해서 삼성전자에서 돈 벌어가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아까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그렇죠. 그것도 뭐 얼핏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외국인이 어떤 기업의 10%를 샀다고 쳐요. 그래서 100%를 벌었다고 쳐요. 나머지 90%를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러면 가치가 그만큼 된 거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역적으로 외국인이 돈을 벌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거고 그걸 온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 이반자들도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중요하죠. 정치인들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실수했다고. 그러니까 대학 기금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막 호통을 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걸 나중에 실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것도 이제 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그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그런 거를 정치인들이 깨달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좀 저평가되는 이유로 우리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 됐잖아요. 남북 문제하고 이 거버넌스 이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이 지금 5천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과의 비율이 거의 5대5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이 뭐 80% 이상이 부동산 쪽이니까 이런 것만 서서히 해결돼 가면 뭐 말씀하신 대로 5천 그 이상까지 가는 그런 우상향 시장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M&A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거기에 대기업과 서로 그 사고팔고 하는 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M&A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퇴직연금 제도가 지금 한국에서 좀 손을 봐야 돼요. 퇴직연금이 주식에 들어오는 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이 지금 몇백 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10%만 해도 50조거든요. 그리고 사기급여 쓰는 게 1년에 20조, 30조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미래가 밝죠. 특히 10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3천이 중요하냐, 2,500이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국 주식시장이 돈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네.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고 단시간에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또 몰려와요. 그러면 한국 그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는 올라간 거지만 또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IPO가 많이 생기는 그거를 계속 펀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게 다 병목 현상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연기금도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했고, 퇴직연금도 투자 안 했고, 그게 지금 다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쓰느냐,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그 좀 당근이 부족한 거 아니냐,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뭐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아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퇴직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연금저축펀드. 퇴직금. 그런 거 안 하고, 그거 다 장기 투자하면은 다 혜택 엄청나게 주고 그러니까 있는 내가 거야. 직접 투자보다 그런 어떤 우리가 적립해 놓은 그 자본만 그럼요. 가지고도 그렇죠. 그리고 노후 준비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55세까지 꾸준하게 투자하면 세금 안 내게 하겠다. 근데 그건 다 놔두고 제가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부족한 게? 돈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에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법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직장도 이제, 그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이라는 걸 이제 도입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서 그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마 법안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도 더 이상 주식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줄었죠. 근데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다시, 왜냐면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다 말 못하죠. 개인들이 막 뛰어들고 하니까, 특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거나 다시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진짜 손해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거봐, 역시 이러면서 또 규제에 대한 뭐 이런 게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좀 침체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과거 반복되어 온 역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죠. 블랙 먼데이도 겪었고, 우리가 잘 아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9/11도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퇴직연금이 꾸준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겐헌터라고 그러죠.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돈이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1K라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연기금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꺼려하고, 이럴 때 이제 주시장이 어떤 이제 어려울 때마다 그런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를 표시를 해요. 네. 근데 기업 하나하나를 보면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아직도. 사고 싶은 주식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꾸준하게 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폭락이 온다 그러면 좋은 바잉 찬스가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또 우리 정책 하시는 분들도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주시장의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단기적이다, 이거는 뭐 주시장은 역시 안 된다, 그런 많은 노이스들이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주식이 하락이 와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계속 뭐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은 계속 사람들은 나 살 걸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시장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좀 더 많이 빠지고 어떤 때 좀 많이 오르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10년 있었더니 3천이 5천이 돼 있고 또 5천이 만 가 있고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계속 박스권의 이유가 됐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문제들 이게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됐다고 보시나요, 대표님도? 아니면 아직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이 굉장히 스페셜 해였다. 네. 그게, 주식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깨진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저는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기금들도 저는 더 이상 팔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을 늘리는 거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우리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가치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좋아져야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이익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외 투자해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늘어준다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외국 기업을 도와주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가치관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저렇게 경쟁력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M&A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을 주식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게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주식 주면은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와 애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현대자동차가 뭐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니.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잘 하겠지만은 현대자동차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애플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현대자동차 몇십 배 될 겁니다. 시가총액의 차이가. 네.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일하는 거와 정말 돈을 아껴서 해야 되는 이 자금 조달 비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는 더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가총액의 증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한국 기업들이 높아져야 뭐 M&A가 활성화되든 아니면 무슨 다른 글로벌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제휴가 됐든 그렇죠. 뭔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어떤 체력이 될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단기간 내에 작년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점에 물릴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지금이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네, 왜 그럴까요? 나는 내일도 투자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 전 재산을 집도 팔아서 오늘 다 주식장에 오늘 넣겠다 그러면은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도 투자할 거고 내일도 투자할 거고 모레도 투자할 거고 할 때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계속 돈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타이밍을 맞추는 걸 아직도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3,000이 되니까 2,500 되면 내가 사야지 한다고요. 근데 3,000에도 사고 2,500도 사고 어차피 내 전체 자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2,500도 사고 3,000도 그걸 이제 보통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오케이, 내가 주식시장을 주식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좀 생각 달리 해야 되겠다. 그럼 오늘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펀드부터 사기를 원하는 거고 연금저축 펀드부터 해라. 그런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그리고 10,000원도 좋고 커피 사 먹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내가 잘못된 소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로 투자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를 경험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본 거로 포커스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씩 샀는데 80만 원 되면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20년 후에 내가 노후 준비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지금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손해본 거에 막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만 원 손해봤지만 또 살 거잖아요. 네. 또 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했었더니 아까 제가 초대 얘기했듯이 주식을 모으는 거다. 쭉 모았더니
만주가 되더라. 만주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 벌었다, 20% 벌었다, 30% 벌었다, 20% 손해봤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지나면 20% 손해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배를 벌었는지 20배를 벌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는지, 이 펀드를 왜 샀는지, 뭘 보고 투자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막 차트를 보고 막 요때 샀다가 또 요때 팔았다가 예, 그거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댓글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뭐 지금 마이너스 뭐 10%다, 20%다 막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들 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한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손해난 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사모으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큰 돈이 될 거라는 어떤 비전과 계획과 그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싸졌네 워렌 버핏 말처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이렇게 되는데 바겐세일이죠. 예.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네 오히려 좋아하는데 왜냐면 내가 사 모으려는 목표의 과정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딱 파는 게 해서 아니에요. 수익 나면 이제 매도할 생각하니까 주식은 파는 아까운 게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판을 때는 거는요 주식을 판다는 거는 사지 말았어야 돼요. 팔 때는 예외 조항인 거예요. 뭐하라 꾸준히 뭐하라. 근데 그게 참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PD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안 안 되는데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자꾸 사람들은 기술로 알아요. 네. 기술적 분석을 하고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철학이에요. 철학이고 훈련입니다. 우리 많은 대기업의 그 회장님들 주식 사다 팔았다 하나요? 그렇죠. 안 하죠?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회사 주인이다. 날 꾸준히 모은다. 그러면 노후 준비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나는 특별하게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부를 더,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깎아먹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자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고.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예. 근데 과거를 보면 그럴듯한데 미래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참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쉬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부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 펀더멘탈이 괜찮은 것이냐, 이게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폭락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 폭락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유자금. 네, 여유자금을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은 그 걱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게 주식 투자 비중이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 퇴직연금 같은 경우 40%가 주식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은 걱정할 게 없어요. 너무 낮아요 이미. 그러니까 더 예. 수요가 더 몰리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주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은 그 주식에 들어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몇십 배의 자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60조가 지금 대기 자금이니 하는데 부동산은 60조 갖고는 턱도 없죠. 근데 그러한 대표님의 말씀에 좀 이견을 가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계속 살 수 있는 게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목돈들이 보험회사니 이런 데서 자꾸 들어오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돈이 부족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런 잦은 거래로 돈을 불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계속 사 모으기에는 너무 지루하지 않냐.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계속
그렇게 풀려나가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 커피 사 먹는 거를 줄여서 투자한 사람들, 자동차를 안 사고 그거를 투자를 바꾼 사람들, 사교육비를 투자를 바꾼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고 훈련이고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고. 근데 그분들도 근거가 없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모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폭락이 올지. 그렇지만은,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죠.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은 100년을 보니까 주식시장은 결국은 우상향하더라. 근데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펀드를 고르느냐가 중요하지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부질없다. 이건 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돈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이래서 삼성전자에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 가격으로는 더 사기가 싫고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달 나오는 월급 가지고 살 때요. 몇 개월 후에 살 때, 아니면 1년 후에 살 때, 올라 있으면은 사기가 좀 그렇고, 또 반대로 또 내려가 있으면 또 그 내려간 가격에서 살려는 생각보다는 그때 나타나는 또 새로운 매력이 있는 흥미로운 주식들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계속 같은 주식이 이렇게 계속 모아지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평균화되는 이런 효과보다는 그냥 처음에 샀던 거는 떨어진 거고 그 상태에서 다른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거는 짜증나는 거죠, 볼 때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마이너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투자하면서 겪는 경험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주식은 자주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라는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용하라는 거, 연금저축펀드 이용하라는 거.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구체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저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것만 지키면 다 노후 준비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라시고, 확신을 가지면 그런 마이너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주식을 샀느니, 결국은 펀더멘털을 보고 샀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샀다 그러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산 A라는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가 계속 산 시점보다 떨어져 있을 때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월급을 받았든 아니면 어떤 목돈이 가외돈이 생겼을 때, 근데 또 새로운 매력적인 또 다른 주식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주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사도 좋고, 아니면 떨어지는 주식을 더 사도 좋고. 그런 선택. 저는 그거는 개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느 게 더 옳다 맞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펀드 매니저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10년 동안 투자해 왔는데 새로운 기업이 IPO가 나왔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회사가. 그럴 경우에 일부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그때 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 내가 산 것이 마이너스가 나 있을 때 이 불안하잖아요. 돈을 까먹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정말 막 고민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20% 빠져서 30% 빠졌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네. 그러면 30%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를 왜 샀지를 먼저 다시 찾아보면 돼요. 내가 이 회사를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1년에 매출액이 20%씩 증가하고 있고,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게 마이너스가 3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네. 왕창 더 사야 되겠다. 아니면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근데 내가 살 때 그런 과정이 없이 누가 친구가 사라 그래서 샀어요. 근데 30%가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0%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살 때 이 주식을 왜 샀는지, 내가 정말 고민을 했는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고민을 안 해요. 누가 추천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잘 오른다니까. 또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보니까 딱 이게 무슨 뭐 저기 30일 곡선이고 뭐 이게 뭐 그러고 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확하게 뭐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30%가 마이너스 되면 혹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투자가 아니죠. 네. 내가 그래서 투자라는 건 굉장히 나한테 기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들이 잘 모르는 회사인데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마 좋은 주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네. 또 관심도 없어요. 야, 이거는 보물이구나. 그럼 나는 돈만 생기면 사야 되겠다. 그런 자기만의 그런 투자 철학이 있는 사람은 투자가 너무 즐겁죠. 근데 주식 가격은 안 움직여요. 네. 5년 동안 안 움직이고 30년, 10년 동안 안 움직이는데 10년을 지났더니 이 회사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했을 때 그때 희열은 굉장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요, 10몇 년 동안 꾸준하게 주식가격이 안 올랐어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정말로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IMF도 겪으면서 더 빠졌죠.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저기 그 액면분할 하기 전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때 15,000원, 2만 원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그래서 그런 희열인 거죠. 내가 그런 철학을 유지하고 샀더니 나중에 그게 나한테 큰 보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리고 처음부터 주식을 고르는 거 쉽지 않으니까 펀드부터 하고 그 세금 혜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작은 돈부터 시작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너무 네. 막 유튜브 저런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 혼란이 오죠. 막 한국 주식은 미국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니라든지, 또 많은 유튜버들이 생겼는데 존리와 반대되는 유튜브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니, 저하고 조니 대표님을 좀 이렇게 해야 조회수 올라가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렇게 나를 디스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결국은 주식 투자는 나중에 내가 노후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성공의 여부예요. 네.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노후 준비, 그다음에 경제 독립입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꾸준하게 하시고 그런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 네. 저는 이렇게 대표님 워낙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철학을 좀 그래도 많이 이해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지켜보는데, 근데 대표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근데 또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액티브하고 하여튼 그 사람의 그 탐욕이랄까, 욕심, 이런 거를.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확률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말이 그냥 그렇게 너무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역사를 봐도 크게 돈 번 사람들은 장기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이지 단기 투자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한 0.1%, 0.5%, 1%, 하여튼 아주 소수의 분들은 또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때 마침 현금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투자했더니 그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워런 버핏처럼 투자한 사람이 대부분 성공하지, 그렇게
그런 확률이 없는 거에 내 모델이 돼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뭐 0. 몇 프로에 포함될 만큼의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평범하다는 거를 전제로 생각하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은 물론이죠. 결국 가치 성장주 혹은 뭐 가치주에 대한 장기 투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 복리의 마법이고요. 네. 그 지극히 여유롭게 투자하는 사람들, 즐겁게 투자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신문에 나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투자했더니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는 거지. 많은 인터넷에 나오는데 나는 뭐 얼마 갖고 뭐 1년 만에 10억을 만들었다, 20억을 만들었다. 그거는 사실은 지극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 일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 일 없었을 것이다. 네. 그 아까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는 이제 매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도. 네. 그러니까 파는 시점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파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에는 비율을 맞추는 것도 있지만 또 가격이 많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게,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주식을 팔 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또 보통 이제 우리가 3천이 돼서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그거는 작년 최악이었을 때에 비교하면 많이 올랐지만 5년 동안 보면 떨어진 것들이 더 많아요. 10년으로 보면 떨어진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가격이 20% 올랐기 때문에 파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파는 이유는 가격 때문에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도 뭐 20% 올랐기 때문에 뭐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파는 거는 그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가격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이래서 파는 거예요. 펀더멘털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기업 지배구조가 정말 나빠졌기 때문에. 아니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코닥 옛날에 필름으로 시가총이 더 컸고 전 세계 필름 시장에 막 90%, 95%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세상이 변한 거죠. 디지털이 되니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은 가능하지만 내가 20% 벌었기 때문에 파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투자 행태예요. 그래서 이런 큰 기관들이 막 주식이 올라갔다 해서 파는 거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주식에 내가 투자하는 건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기업이 시가총액이 20% 늘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매각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 개인분들도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단기간 내에 뭐 2배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오버밸류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아니죠. 지금이 버블이 아니다. 내가 100%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10년 기다렸더니 10배, 20배가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내가 그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많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 그 회사가 100% 올랐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왜 샀든지. 만약에 이 회사가 1년에 20%씩, 10%씩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100% 오른 게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보고 내가 샀다 팔았다 결정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대표님의 그 말씀, 내가 왜 샀는가, 그 펀더멘탈을 보고 결정했으면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보유하는 거. 그렇죠. 예. 네. 그거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본 본인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이유로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 종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 그러니까 테마주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좀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펀더멘탈보다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그렇죠. 섞여 있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투자 문화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뭐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주식 가격이 오른다든가, 그거는 사실은 그 굉장히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금융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한국도 이제 점점 그게 희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자주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개인들이 판단할 때.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 우리 펀드 매니저를 고를 때 어떤 걸 고르냐. 그렇게 그 특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가 보니까, 돈을 잘 벌 것 같은 거예요. 매출이 계속 늘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 회사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보니까. 그런 경쟁자가 나오기 힘들어요. 또, 그 회사 브랜드 네임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이 이 회사의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 회사의 그런 그 지배력,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마켓시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회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냐. 그런 거. 그 다음에 확장성. 이 회사는 얼마나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확장이 가능하지 않은 산업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에어라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 숫자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비행기 숫자에 넘어서 매출이 이렇게 수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장성이 그러니까 확장성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포가 낮죠. 그러니까 다 최고점이 딱 보이니까. 그렇죠. 한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아이들하고 특히 이런 거를 대화를 하게 되면 즐겁게 되죠,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가 즐거운 사람들은요, 20% 마이너스 되고 10% 마이너스 되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자기가 이 회사를 왜 샀는지 그 자체의 투자 프로세스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사기업이 쓰는 돈으로 아이들을 사주고요, 펀드를 사주고, 그 다음에 애들을 도서관에 보내고 스포츠를 하게 하고, 제가 이루는 꿈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거기에는 또 좀 진담이 섞여 있는 거죠. 이 단타의 때를 좀 씻는 시간. 고해성사와 회개의 시간과 함께 그 단타의 때를 씻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봤고요. 또 이제 적당히 단타의 때가 묻게 되면 또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그 회개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하실 때 여유를 가지고 정말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존니 대표님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